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무기가 현대화되고 핵무기로 인한 상호 확증 파괴가 확실시되면서 강대국 간의 전쟁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됐죠.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대규모 정규전은 사라질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월남전을 포함해서 걸프전 그리고 우크라이나전까지 대규모 인명과 자원이 사라지는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전쟁의 주 목적인 파괴에 더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발전해가고 있는데요. 당장 보병 개인 장구만 봐도 방탄조끼가 추가되는 것을 보아도 달라져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총의 정확도, 위력으로 보면 21세기 현재 기준으로 보아도 별반 차이가 없는 세계 제2차 대전에는 지급되지 않았던 보병의 방탄조끼가 월남전을 전후해서 보병의 표준 장비로 지급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어느 정도 거리에서는 자동 소총의 탄환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 기술뿐 아니라 첨단 무기를 위한 방어 시스템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최첨단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말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일어난 걸프전은 세계사적으로 그리고 군사 기술적으로도 새로운 전쟁이었습니다. 먼저 CNN의 생중계로 진행된 전쟁은 군사작전의 진행 상황이 양측의 군사 현황 발표보다 텔레비전 뉴스에 더 빨리 전달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미디어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스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등장한 전쟁이었죠. 이전에는 탄도미사일을 쏘면 고스란히 맞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핵이 아닌 고폭탄이나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일단은 맞고 화학무기에 대한 제독 작업을 하건 아예 발사 전에 조치를 하건 하는 게 방법이었죠. 문제는 깡패같이 사우디,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확전을 위해 이스라엘에도 미사일을 날려대는 중동의 이라크였고, 역대 미디어에 노출된 전쟁인 걸프전의 특성상 미군은 민간인 사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함부로 탄도미사일을 쏘아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넓게 상기되어 배치된 이라크군의 특성상 미군의 탄도미사일은 그다지 효과적인 무기는 아니었죠. 이런 전쟁의 진행 자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수시로 날려대는 이라크군의 스커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기가 막힌 방법이 등장했는데, 바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패트리어트의 탄도탄 명중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일단 개인적 의견으로는 패트리어트의 명중률은 낮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명중률 분석에는 여러가지 사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만 최종적인 결과의 분석을 위해서는 보수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명중률보다 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당시 사용된 PAC-2는 명중하더라도 고속으로 낙하 중인 탄도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 없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영 교류상 1개 탄도탄에 2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무조건 2발이 할당되니 2발이 다 동일한 목표물에 명중하지 않는다 하면 명중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정확하게 목표에 대한 용도가 설정되지 않은 미사일을 이용하여 이라크의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에 대한 요격을 성공했고, 이후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 유럽 국가에 배치되게 됩니다. 당연히 한국군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수량을 배치하게 되고, 이후 개량된 신형 미사일이 역시 추가 배치됩니다. 걸프전 이후 패트리어트가 활약한 전쟁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성능이 기가 막히게 좋은 미사일이긴 하지만 그만큼 무지무지하게 비싸기도 하니까요. 이전에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막아내는 한동안 화제가 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한 발당 약 5,600만원. 이에 비해 패트리어트 한 발의 가격은 48억 원입니다. 가격 산정 시점상의 차이가 있고 레이더 및 기타 부대 시설을 뺀 가격이라 약간의 교란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미사일 한 발당의 가격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비싼 미사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쏘아도 한 발, 두 발 정도 발사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집중적인 운영이 있을 정도의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었죠.
공격 측에서 대규모 탄도탄 공격을 수행하고 방어 측에서 이미 패트리어트를 배치한 상태에서 패트리어트로 방어해야 되는 조건을 만족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전쟁 초기에 압승을 장담당했던 러시아가 처음 얘기했던 이야기만큼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제압하지 못하고 있고 이전에 보이지 않던 다양한 무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러시아가 꺼낸 색다른 무기, 킨잘 미사일입니다. 러시아 무기의 특성상 정확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고 절대 막을 수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 정도의 이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원형은 지대지 전술탄도 미사일 이스칸데르를 항공기 탑재용으로 개조한 형태입니다. 어떠한 개조가 있는지는 잘 확인하기 어렵지만 원형에서 크게 개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고속 미사일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하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 지원받은 패트리어트를 통해 킨잘을 요격합니다. 공격에는 킨잘만 사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탄도탄까지 합해 적지 않은 미사일을 요격해냅니다. 이후 다른 전술 목표가 아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목표로 한 공격에서 패트리어트 포대가 손상을 입게 되지만 이전의 걸프전의 뻥스펙이 아닌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로서의 유효성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990년대 초반 혜성처럼 등장한 패트리어트지만 최신형 미사일은 아니었습니다. 최초 도입은 1980년에 배치되었고 이후에 다양한 개량이 수행되어 왔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열병식 때 끌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미사일과는 다르게 캐니스터에 완벽하게 밀폐되어 운영되므로 실제로 발사되는 시점 이외에는 미사일을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패트리어트는 미사일 캐니스터를 탑재한 견인 차량이 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미사일 발사관은 미사일 운영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사일 유도에 필수적인 MPQ-53 또는 MPQ-65 위상 배열형 레이더, 통신 지원 차량, 사격 관제 시스템이 세트로 운영되게 됩니다. 최초 배치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 미사일은 물론 레이더 및 유도 체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개량이 일어나고 있고 스펙 역시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정확한 스펙을 찍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패트리어트의 활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패트리어트의 개발과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